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잘한다.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잘 살리네, 잘 살리네. 네. 지난주 노크토크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이시죠? 우리 김경아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때로는 마리아처럼. 나도 뭐 하나 하고 싶어. 나도 뭐 하나 하고 싶어. 해주세요. 자, 시작. 때로는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네, 뭐 하나 이제 공동체 하고 싶어가지고. 됐어. 이 자리에 그냥 앉은 아, 너무 감사하게 오늘도 불러주셔서 네.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눠보아요. 잘 살린다. 잘 살린다. 네, 근데 사실 김경아 씨가 아이들 육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세요. 너무 바빠. 그래서 엄마도 진짜 바빠. 이런 바쁘죠. 시간이 아니면 만나기가 좀 힘들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 함께 은혜도 나누고 삶도 나눌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세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윙크야 방금? 할렐루야 인사지. 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노크토크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크토크 32번째 시간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코너죠? 진짜요? 네, 진짜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깜짝 놀랐네. 네, 장안의 화제라 노크토크에 그러더라고요. 물어봐. 네. 오늘의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처음 하셨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 소개하고 계시죠? 네,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중학교 때 아저씨가 센 거 없어요? 남희 씨도 보셨다는 얘기네. 잠깐만요. 과연 우리 목사님께서 보셨을까? 아니, 안 보셨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어려운 문제라 익명으로 보냅니다. 말하기 정말 부끄럽지만 제 고민은 음란물 끊기예요. 제 또래들이 다 그렇듯 음란물을 너무 자연스럽게 접했고 끊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겨울방학 수련회 때 설교 말씀이 음란물을 끊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끊어보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그게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안 보려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우고 삭제했는데도 얼마 안 가 후회하고 다시 다운받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음란물을 보고 회개하고에 반복되는 삶 같습니다. 목사님이나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욕구가 당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음란물을 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면 욕구도 없어지고 괜찮아질까요? 저희도 궁금한 주제네요. 그렇죠. 또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앞으로 네. 이제 경험해야 할. 맞아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말씀으로 욕구가 해결되나요? 입니다. 청소년기의 남자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고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신 어머님들이라면 오늘은 특별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레온 씨는 처음 음란물을 접한 시기가 언제죠? 잠깐만. 네? 뭐 당연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전제를
깔았어. 혹시 오늘 저희에게 발언권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혼자 하실 말씀 많으시죠? 오늘 계속 진행을 하시죠. 잠깐만, 언제 처음 하셨나요? 답변 대금 해주세요. 편을 소개하고 계시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 방송사 얘기하고 들어왔어요? 낚시TV에서 나왔습니다. 네. 낚시하려고?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이게 뭐지? 빠른 거지. 왜 그랬냐면 네. 컴퓨터를 접속을 잘못했다가 네. 그 어떤 야한 그런 신체를 본 적이 있죠. 그래서 하고 놀래가지고 클릭했어? 네네. 클릭을 하다가 놀래가지고 바로 껐는데 마침 뒤에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바로 껐죠.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조금 더 한 번 더 클릭을. 네네. 투터치 오른쪽 다 이제 했겠죠. 근데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엄마도 놀라. 어머 왜 그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대로 본 건 중학교 2학년 때 한 사이트를 임근이라는 친구가 네. 여러 가지 지금도 인연을 지속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얘기할 거야, 친구 이름. 임금님이요? 임금님 좋네요. 임금님. 네, 그 별명을 가진 친구가 네. 저희 그 반에다가 전체적으로 틀어준 적이 있어요. 아직도 저희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상 그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오? 네. 여자들도 그래요? 최현숙이라는 친구. 이거 현숙이 언니 아는데. 지금도 친구. 그래, 지금도 중마고. 한숙한 그 친구의 그런 집과 언니야. 저희 집이 늘 비어 있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가 크면 일을 그만두려고요. 집을 비우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는 비디오 문화니까 한 전 연령 관람가 영화 한 편과 저쪽 가가지고 하나 이렇게 쓱 골라가지고 요즘은 문란물의 어떤 정도를 모르겠지만 그쵸. 그때는 지금 드라마에서 방영되는 수준의 어떤 야함 정도였어. 맞아요. 그때는 그게 그냥 그래서 맞아. 낭만이야 낭만. 남희 씨도 보셨다는 얘기네. 얼마나 저를 사례가 있나요? 주님이 하십니다. 네, 그럼 우리 교수님, 요즘 청소년기 아이들 중에 음란물을 직접 본 경험 어느 정도 되나요? 요새는 아이들의 뭐 연령대가 워낙에 어리기 때문에 아주 어린 연령대부터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요새는 인터넷을 빠르게 접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연히 이제 포털에 들어갔다가 어떤 언니가 이렇게 좀 약간 아파 보여가지고 클릭을 했더니 아파 보여요? 이 언니가 다르게 아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들어가. 맞아요. 실제 이제 여성가족부가 2018년에 1년간, 지난 1년간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유해 매체에 노출이 되었는가 그런 경험률을 살펴본 게 있는데 남자 초등학생의 19.6%.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의 53.3%가 절반 이상이 음란물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의 4분의 1이 매월 비정기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18세에서 34세까지 남자의 66%는 정기적인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무엇인가? 네. 아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성인 음란물들 중에 유해 음란물의 피해자의 상당수가 동양에서는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거는 지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죠. 요새 그래서 진짜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에도 막 이슈가 됐잖아요. 아우, 열받아. 열받을 일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놀랍기도 하고 너무 심각한 게 아닌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죄성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음란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죄 가운데 중독되고 빠지는 건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절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청소년 그쵸. 예, 이 친구가 이렇게 이런 사연을 보낸 거는 네. 마음이 참 예쁜 거예요. 자기가 고치고 싶은 의지가 있으니까. 맞아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고등학교가 되고 청년이 된 친구들은 음란물 보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친구 네. 따라 강남 간다고 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임금님? 네, 임금님. 임금님. 네, 임금님 같은 친구 만나면은 막 보게 되고 자꾸 보면 나만의 것을 자꾸 또 뭐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하게. 그래,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무서운 게 행동이 이제 습관이 돼 버리니까. 그래 맞아. 저도 그때 당시에 맞아. 그렇게 이렇게 야한 걸 보니까 네. 뭐 신비롭고
뭔가 새롭고 카타르시스가 뭐 작용이 되고 이거 뭐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걸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찾게 되죠. 진짜. 근데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그럼요. 우리가 초반에 처음 접했던 그런 추억을 얘기했지만 그쵸. 이게 단계가 진화되는 게 나중에는 정말 아저씨 더 센 거 없어요? 이렇게 찾게 되고. 네, 맞아, 네. 맞아. 강한 거, 강력한 거. 이거를 어느 선까지가 자연스러운 성장의 단계라고 할지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 아,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맞아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잖아요. 이제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 이를테면 우리가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단계라는 건 뭐냐면 내성의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하나를 보면 그 다음번에 플러스 1은 뭘까? 또 플러스 1은 뭘까? 이런 어떤 수학적인 그 상승 개념처럼 단계가 점점 높아지고 단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다른 그 수준의 쾌감을 요청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뇌중추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실제 내가 전에 느꼈던 가벼운 수준의 쾌감은 느낌이 없어요. 안 돼, 안 돼. 맞아. 둔감해지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더 강력한 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정상 수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의 범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흔히 이제 음란물 중독의 4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호기심이에요. 처음에 다 우리 다. 다 호기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두 번째는 호기심보다 더 강한 자극을 요청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랬다가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가 아마 그럴 것이다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각 경험을 무뎌지게 되는, 둔감화되게 되는 감각, 내 스스로의 감각 자체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랬다가 네 번째는 실제 이걸 액션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N번방 사건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 과학적 쾌감을 돈을 내고 느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 상에서만 일어나 보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됐고 거기에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도 문제였는데 이 장면을 보고 실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성폭행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실행을 그렇게 했었죠. 실행을 했던 네. 사건들이 발생한 있었어요. 거예요. 네. 아, 머리로만 끝나지 않는구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쾌감은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쾌감은 더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직히 내가 이거는 멈출 거야. 그래서 안 할 거야. 안 볼 거야 하잖아요. 그럼 일종의 금단 현상도 생겨나요. 그렇지. 그게 무서워. 정말 질문자 역시 스스로 노력해도 끊어내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현재 교회 안에서 성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보면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시대가 보니까 달라지면서 더 고민할 여지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저희들 비디오 세대니까 이게 중독에 빠지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일단 뭐 비디오가 있어야 되고 이거 날마다 보기도 어려워요. 부모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고 또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제 쉬워진 거죠.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교육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정확하게 또 오늘 현실에 맞게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무래도 조금 신앙 공동체가 좀 보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론적이고 또 맞아요. 뻔한 내용의 성교육이 많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은 현실적인 것이 필요한데 너무 또 현실적으로 하면 뭐 그게 허용해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너무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고 그러니까. 네, 수위가 넘어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마치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맞아.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죠.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간들이 교회 안에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맞아. 바람이 필요해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매일 보고 지우고 죄책감에 회개를 하고 무한 반복 중인 질문자가 계속 노력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중독인가 네네.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맞아요. 이를테면 이게 정말 뭐 내가 의지가 약해서 지웠다 다시 보기를 반복하고 또 지웠다 반복하고 어떨 땐 내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토해는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러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는 쾌감 자체가 뇌의 그 호르몬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명한 건 뭐냐? 음란물을 오랫동안 봤던 분들은 모두 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하고 다 똑같고 폭식증을 겪는 분하고 다 똑같아요.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클릭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안 보는데 일단 클릭하면 끊임없이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일상에서의 내 이 행동이 첫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거 먼저 봐야 되고요. 내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내 몸에 실질적인 어떤 심한 자극이나 혹은 뭐 자해나 가해 방식이 넘어가는가 이거 봐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흔히 얘기할 야동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 음란물이라면 이거는 심각해요. 안 되지. 이건 아주 심각해요. 범죄죠, 범죄. 네. 그건 범죄죠. 범죄에 동참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 행위가 연출된 행위라는 걸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포르노그래피 역시 굉장히 연출된 거라서 연출이라는 걸 알면 조금 덜 보게 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봐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싶을 땐 뭘 해야 되는가? 나가야 돼. 흔히 이걸 우리가 대안적 행동이라고 불러요. 클릭을 하고 싶고 마음이 동하면 뛰세요. 뛰어야 다른 돼요. 것으로 푸는. 그럼요. 뛰쳐나가야 이를테면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한 편인데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에요. 이번 생에 먹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걸 알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먹고 싶으면 약속도 일단 잡지 않고 그다음에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나가서 뛰는 겁니다. 관절이 나가더라고요. 적당한 게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떤 것들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훨씬 낫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활동이 넓어지면 이런 부분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지가 있고 뭔가 도움을 청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내요. 맞아요.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희망적이다. 아니 근데 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건반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반 무사한가요? 그때 그 건반이 사실은 그랜드 피아노였는데 사실은 한쪽이 좀 고장을 하긴 했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저의 직업이 됐어요. 지금은 제가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춘기 시절에 그때 그 욕구들을 다른 쪽으로 푼 거죠.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얼마나 친 거야. 너무 아름답게. 너무 많이 친 거야. 너무 많이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친 거지. 무지하게 현실은 보고 회개하는 거 보는 거야. 아니, 흰 아니, 근데 또 다른 건반과 방법을- 검은 건반의 이 음향의 조화를 예술적으로 풀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방법을 하면 그게 다르게 풀릴 수 있다는 한 가지의 예인 거죠, 저는.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근데 저는 아름답다. 목사님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도 성장기가 있고 그 가운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 관심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푸셨나요? 제가 이제 사실 논문을 이쪽으로 써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혼 남성의 성이라고. 미성이네, 미성. 20대 이 청년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그 모든 청년들이 하나같이 나의 성욕구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이렇게 다 느끼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본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맞아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각한 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지만 저런 욕구를 느끼고 저런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는 것은 사실은 상당수의 10대, 20대의 남자들이라면 뭐 대부분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너무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처음부터 죄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돼. 이게 이제 죄책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은 사실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적절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책감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친구도 너무 이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조금 주변에 있는 뭐 선배나 아니면 좀 형이나 아니면 교회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남자들께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좀 토로하는 게 이게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걸 하면서 이 긴장이 떨어져야 우리 교수님 말한 것처럼 덜 클릭하게 되고.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억제하고 참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더 이제 억압돼 있다가 누르는 게 물속에 누르다가 꽝 하고 터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네.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없지만 네. 왜냐면 당시에는 뭐 영상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는. 네, 그러나 이제 음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음욕을 품는 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자를 그냥 대상자로 존중하기보다는 성적으로 맞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문구에 중요한 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다 해당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네.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 문제에 있어서 안 걸릴 사람이 있어? 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조심할 필요는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들고 우울할 때 도피처로 사실은 이런 음란이나 음욕적인 거에 우리가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을 해도 맞아요. 음란물 많이 봐요. 결혼을 해도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드라마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이렇게 보셨군요. 그 부분 보셨군요. 세계. 그 부부가 세계를 보여주는 네, 뭐 맞아요. 그런 프로를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게 어떤 걸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훅 들어와 버릴 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은 뭐냐면 문득 갖게 된 생각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약함도 있지만 항상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질성이 다 있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그럼요.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저희 중에 가장 청소년을 가까이서 만나고 계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이 오늘 질문자에게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귀에 이만하게 들어왔던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다. 누구나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저 꼭 해주고 싶은 게 사실 이 음란물 보는 것은 아마 청소년들이 다 고민할 텐데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면 범죄인 거예요. 음란물을 이렇게 드러나게끔 누구한테 됐다 그러면 그건 범죄인데 드러나지 않게 몰래 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양면이거든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오픈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음란물을 보고 있어.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이 형들에게 남자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웃긴 녀석이네. 안 그래요. 전도사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우리 모두는 다 그래. 정상적인 거야. 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혼자 꽁꽁 숨기고 혼자 몰래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께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저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선배님이나 또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면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곧 이 단계를 이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제 나 그랬었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박수 박수. 진짜 괜찮아. 다른 손자가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더 험한 상황에 놓일까 봐. 얘가 어떻게 될까봐. 아닐 걸 알면서도. 엄마만 어땠겠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네, 마음이 아파.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손자를 두고 있는 70대 권사입니다. 요즘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손자 녀석 때문에 이렇게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손자 자랑을 잠깐 하자면 제 손자는 자라오면서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너무 착실한 아이였는데요.
그랬던 녀석이 작년부터 나쁜 무리에 섞여 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선배들에게 돈을 뺏기고 불려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무리와 같이 어울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손자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혼을 냈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잘 다니던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나가지 않고 있고 딸과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손자는 전혀 변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손자를 보고 있으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점점 더 불안한 마음만 커져갑니다. 그렇죠. 딸은 손자가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밤새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데 손자의 방황이 길어지다 보니 딸마저도 마음의 병을 얻어 결국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엄마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낸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원인이 된 건지 갑자기 돌변한 손자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줘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손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호선 교수님께 아이의 상태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손자의 방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권사님의 사연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크게 사춘기를 겪었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식구분들은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방황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좀 조용히 지낸 편이긴 한데 네네. 이렇게 말하면 일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친구분 중에 네, 제가 일진 아니고 네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네네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처음엔 좀 막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보다가 이 친구 되게 비슷한 거죠. 안 좋게 그러다가 얘네들 앞에서 내가 바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데 그게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호관찰소에 있을 때 제가 감옥에 면회도 가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잘 지내요. 지금도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 저를 좀 좋아해 주셨어요. 그쵸. 좋아해 주시고 그렇네. 그랬었어요. 근데 보통 여학생들은 사춘기를 좀 조용히 지나가는 친구들이 그쵸,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저 또한 사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뭐 티나게 어긋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게 저희 친정오빠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서 그로 인해서 부모님이 마음 고생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정작 제 사춘기 때는 일기장에다 그냥 그렇게 막 욕을 쓰고 욕을 잘하시는구나. 기도할 때는 또 벼락 맞을. 그래요. 내가 좀 그런 게 있나 봐. 대놓고는 반항을 못 해. 대놓고 반항하면 안 되고 방에 들어와서 으쌰 말면서 막 쓰다가 막 종이 찢어버리는 거 있잖아. 그런 사춘기. 그냥 내 안에서 저 혼자 그냥 되게 해결하는. 착한 거죠. 네, 그렇게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외형이 좀 이렇게 약간 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약간 좀 세다. 아무도 말 그래서 못했는데. 클럽도 잘 갖고 왔고 담배도 잘 피고 하고 술도 네네. 잘 먹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첫 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춘기 때 저희 집안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잖아요. 저는 네. 이혼을 하면서 따로 사셨지만 제가 이제 외동아들이었고 누나가 3명이 있었는데 유산을 했던 이유가 이제 기형아가 난다고 해서 유산을 누나 3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힘들게 저는 36살에 얻은 자식이에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고 왕따도 당해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합격했는데 가지 못한 상황에서 나는 우리 아빠가 이미 눈물을 우리 엄마한테 보였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눈물을 보이면 안 돼 라는 게 강압적으로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합리화시키는 말씀들이 와닿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난 고아인 것 같아. 아빠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만 외우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합리화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 특히 어머니한테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케이스. 철이 일찍 들었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였죠. 케이스인 거죠. 엄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웃긴 게 나는 너희 하나님한테 참 감사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나는 참 너의 하나님한테 감사해. 왜? 너가 속썩이고 안 키워서 내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로 레온 씨는 후배지만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어른스럽고 배울 점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평소 너무 착실했던 자녀가 갑자기 돌변해서 반항을 하고 심지어 가출까지 해버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비슷한 사례를 예전에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착해 보였던 것 같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사례도 나오지만 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예, 초등학생 때나 중학교 1학년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을 못한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참다가 안 되니까 이걸 그냥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가 왜 일탈을 할까? 그게 아이가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고통을 줘서 맞아. 나 그거 보고 나 이렇게 삐뚤어진 거야. 나 상처 때문에 이런 거야. 저는 그거 명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나도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넘길 수 있다고 맞아요.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탈에도 뭔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족의 성장에서 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겪는 이 아이가 느끼는 충격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와서 꽤 일탈이 이제 진행이 됐고 지금 상황에서 넌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 상처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전체 중에 그 상처의 일부분을 이만큼 뻥 튀겨가지고 가족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일련의 책임 전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지금 부모들 또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직접 연락을 주신 데에는 얘가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제가 자주 보는 이 육아 에세이를 보면 네. 자녀들을 그냥 그 마음에서 20살까지 잘 대접하고 보낼 손님으로 생각하래요. 그래서 떠나보내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안녕히 돌아가세요라고 그렇게 저는 그 말을 연연해 하지 말자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키워보니까 그게 정말 안 되는 안 거예요. 돼요, 진짜. 완전히 손님은 그냥 내 전부가 되는 우리도 똑같아요. 완전 내 전부인데 그 맞아. 전부가 일탈을 하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엄청 울 것 같아. 그동안 살았던 내 삶이 다 부정당하는 맞아, 느낌이 맞아. 들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헛살았다. 근데 제가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물론 명분이겠지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죠. 아이도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아이 첫째 아이 5살 때 그러니까 아이 그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5살은 뭐 글씨도 못 보니까 읽어준 그림 카드를 이렇게 하는 거. 아내가 상담 받고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보 당신에 대한 그림을 유아가 뭘 골랐는지 알아서 뭔데? 아빠는 항상 피곤하고 아빠는 바빠.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아빠는 건드리면 안 돼. 왜 아빠가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저랑 아이랑 유대 관계를 형성하려고 제가 그 아이와 같이 여행도 가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는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아이도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이혼은 그 당사자들께 그 상황에 했지만 거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아이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상담을 받으면 그러면 부모님도 깨닫는 게 있을 거고 아이도 깨닫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이나 충격이 클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 현재 권사님과 따님께서 또 아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엄마랑 정말 사소하게 다툰 아빠가 홧김에 술을 먹고 물건을 던지고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연자도 상처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가 예쁘게 싸운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뭔가 날아갔을 거고 진짜
그 학생이 봤을 때는 이 대못이 박혀 있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하고 욕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크게 싸우셨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그때 딱 처음 봤을 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물론 여기 사람도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화가 나서 뭐 기질상 뭐 아빠를 어떻게 뭐 때린다든지 아빠랑 싸운다든지 맞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를 아빠가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아빠는 거기에 또 되게 서운해해요. 미안해 그게. 나는 우리 엄마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서 야 나중에 내가 잘 되거나 그러면 내가 아빠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까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기에. 아. 그런 생각까지 들었고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아빠는 맨날 저렇게 다니는 사람이야라는 걸 어릴 때 내 인식에 있기 때문에 엄마를 지켜야 된다. 아니 근데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 나오면 자녀들 있으면 부인이 당신 나 좀 봐요. 이러면 서재 들어가서 그렇죠. 그건 제가 너무 언짢았네요. 막 이러면서 막 언짢았네요. 저게 정상이라면 네. 우리 집은 정말 사내 만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내 만에한 부부가 지금 부모님이 40주년 되셨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진짜 저놈의 영감탱이 꼴보기 싫어를 지금 50년째 하시고. 근데 정말 이게 정말 가정폭력에 입각하는 심각한 폭력이 아니라면 이 그럼요. 부모님의 싸움은 제가 결혼해보니까 일상이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사춘기 때 부모님의 잦은 다툼 심리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모가 크게 다투게 되죠. 혹은 부모가 어떤 이혼의 지경에 다다르게 되면 자녀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 그래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끔 너와 나 사이에서 정말 서로 죽일 듯이 바닥을 치면서 시궁창 같은 관계를 만들어낸 이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게 나야.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예. 근원적으로 나의 근원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서 그 불신과 불신 밑에서 태어난 나는 어떻게 감정에 사생한 거예요. 이런 그 엄청난 감정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부부 때문에 싸우는 일은 많지 않아요. 맞아요. 보통 맞아. 그리고 돈이 왼수고 맞아. 자식이 왼수죠. 맞아. 아, 공감돼.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요. 그러고, 네. 맞아, 때문에 맞아. 그런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맞아. 그리고 얘는 심지어 사춘기에 도달해가지고 밖에 나가 있고 학교 다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일이 뭐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혼 자체에 구심점이 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둘 간의 부부 간의 감정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같은 걸 갖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도망가고 싶다고요. 이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당사자들끼리 해결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컸고 그리고 나는 이걸 해결하려도 해결할 능력도 없어. 아버지 그렇지. 너무 강력하고 맞아. 엄마는 울고 있고 누군가 나를 돌볼 사람은 없는데 나는 그 싸움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힘은 없고 그러니까 분노와 무기력이 막 묘하게 막 섞이면서 사람을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뭐 하고 싶어? 도망가고 피하고 싶죠. 싶죠. 맞아요. 당연히 탈출 욕구가 있는 거고요. 그런 탈출 욕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했죠. 하나, 실제 정말 탈출하는 방식. 또 하나는 뭐냐?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하는 부부들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그중에 74% 정도가 심각한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해요. 물론 부모도 잘못했고 그러나 부모도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자식도 고통스러워서 일부러 내가 고통받으려고 그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가족이 함께 뭔가를 도모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덜 상처 입히는 방법. 이걸 서로 간에 발견하는 게 가족 간의 도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가 많이 힘들 거고 또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 가운데 이 집에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요. 제가 볼 땐. 그러네. 다 힘들지. 네. 정말 보통 청소년기에는 부모님께 불만이 생기면 괜히 더 나쁘게 행동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있어요. 있죠? 저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음대에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 음악을 계속 했었으니까 작곡가를 가려고 실제로 뭐 그 고3 되기 전에 어떤 뭐 교수님이랑 이렇게 레슨도 받으면서 너는 이 학교를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진로 결정도 다 상담도 받고 해서 가기로 했는데 네. 음대 가려면 레슨비가 많이 들어요. 네, 고1, 고2 때부터 레슨을 받았는데 저는
저희 교회 개척하고 제가 고1 때 성전 건축하면서 뭐 하나님께 다 부모님이 드리면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 집 한 채 이렇게 교회에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도 거기 한 6개월도 채 안 살았는데 우리 다 하나님께 드리자. 다시 교회 그 3층으로 올라가고 5식구인데 이제 뭐 방 두 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누나들 있고 부모님이랑 저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사는데 레슨비가 제가 고3 때 레슨비가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3 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95만 원이었던 시절이에요. 50만 원이 절반도 너무 넘는 큰 돈이네.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했어요.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가난한 게 부모님 탓은 아닌데 이런 시기는 다 화살이 부모님한테 가요. 그때는 그러지. 다 화살이 부모님한테 가서 미운 거야. 부모님은 제가 목회자가 되길 원하셨는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하고 이제 음악도 다 포기하고 선교사 되겠다, 이제 떠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해서 신학대학교 선교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음악은 안 하고. 네, 음악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자녀분이 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후회.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상처 주고 원망과 상처 드릴 말씀 드렸던 것들 지금은 다 후회하고 이게 언제까지 저에게 상처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부모님은 다 잊으셨겠지만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있어서 아니 저는 교수님 말씀 딱 들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가소로운 일탈인데 사춘기 때 혼이 되게 났어요. 혼이 되게 났는데 반항을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유서를 쓴 거야. 왜 웃기지? 유서를 쓴 거야. 유서를 썼는데 내가 이제 사춘기 소녀니까 난 이런 무식한 부모 밑에 살 수가 없어. 또 이제 일대는 큰 근데 일이 이거 엄청 부모님으로서 엄청 큰 사건이야. 근데 유서를 쓰는데 그 유서 내용이 그동안 모은 H.O.T. CD는 3층 친구에게 주고 우지원 오빠 브로마이드는 옆집 누구한테 주고 막 이런 나의 유산을 나눠주는 그거를 막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막 쓰고 있는데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보더니 유서냐 이게 유서야? 등짝을 막 때리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엄마가 계속 방문을 여시는 거야. 자는데 그냥 그 정말 그런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어떻게 될까 봐 아닐 걸 알면서도 엄마만 어땠겠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수님 뭔지 알아.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아직도 그때 물론 막 지금 생각은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지만 그날 밤 우리 엄마는 되게 걱정을 하셨겠죠. 잠 못 주무셨어. 못 주무셨지. 저는 그 약간 사회적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와.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났고 우리 가정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장난이 되게 심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이제 머리카락이 긴 친구들 있잖아요. 가서 가위로 막 자르고 다녔어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네.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친구들 물감을 던지고. 요새는 그리고- 그 학폭이야. 그렇죠. 아유, 지금은 그래. 지금은 난리 나죠. 그리고 또 벽돌 2개를 1차선에 깔아놓고 차가 전복되는 걸 상상했어요. 상상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 다뤘던 그게 다 그러니까요. 레오 이게 지금 씨거든요. 상처로 남아있었던 그리고 거죠. 금암봉이라는 집 앞에 있는 산을 할머니가 슈퍼를 하셨기 때문에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한번 질렀었고 그리고 내가 옷으로 껐었고 이 이야기를 이제 꺼졌어? 예. 다행이네. 근데 소방차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표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엄마는 내가 뭐라고 하면 울거든. 그리고 내가 화를 내면 울거든. 말할 그리고 데가 없어. 아빠가 옛날에 우리 엄마를 괴롭혔던 잔상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난 우리 엄마한테 불만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 친구들 그리고 뭐 이 산이라든지 뭐 이런 상상을 통해서 뭔가 물체를 가지고 내가 이걸 무생물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물론 그것도 없어진 계기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한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전에는 제가 그 불만을 사회적인 불만으로도 갖고 있었고 부모님의 불만을 내가 이렇게 해서 해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웠던 애였어요, 저는. 사실 똑같은 거죠. 그쵸. 네, 똑같은 이게 상황인 거죠.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했을 때 누군가는 이거 스트레스랑 동가로 보셔도 돼요. 상처를 받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보면 몇 가지 이제 패턴이 이제 나타나요. 첫 번째가 일종의 보복 방식이에요. 지금처럼.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뭔가 꽉 차 있는 에너지를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바깥으로 분출해내는 방식이죠. 이건 뭐냐? 일종의 보복이에요. 나를 상처 줬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일종의 뭔가 내가 뭔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HOT CD를 누구한테 준다라고 한 유서를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했더니 부모가 관심을 가져.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종의 일탈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양가 감정이 있는 건데 겁이 나면서도 동시에 뭔가 위협적인 인물이 되고 싶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는 다들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냥 내가 엄마한테 한 거야. 유서 한번 써본 거야. 근데 의도하지 않은 말로 내가 뭔가를 상처를 이렇게 막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탈의 한 방식이에요. 말이나 행동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움찔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마지막 하나가 이를테면 이제 권력 이슈라고 힘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집안에 지금 남자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힘에 있다라고 보통 옛날엔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집안에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력의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부정적인 권력이었어요. 내 어머니의 눈물을 나게 하고 내 할머니의 고통을 유발하고 나를 돌보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준 바로 그 아버지의 형상 그 힘의 색깔을 따라가고 싶진 않아. 그런데 간절함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식의 힘을 추구하게 돼요. 그 다른 방식의 힘이 어떤 것이었냐면 가장 가까이 구할 수 있었던 게 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나 내가 그들과 함께 동일시를 하면서 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파워가 생겨나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남성들의 파워를 동기들을 통해 가지고 동료들, 또래들을 통해서 형성해서 거기에서 나의 약함을 커버하고 맞아. 힘을 얻는, 있어요. 공급받는 네, 있어요. 이런 방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탈이 가지고 있는 주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뭐 보복과 관심을 혹은 뭐 의도치 않은 뭐 이런 상처 주기와 또 여기와 같은 어떤 힘의 경험을 다른 데서 얻어오는 이런 많은 것들이 경우의 수마다 굉장히 다른데 분석을 잘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욕망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내느냐 못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못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목사님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엄청 많아요. 사실 요즘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방하다가 네. 주로 듣는 이야기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요. 뭐 그런 이야기가 꽤 많고 또 아침에 주일날 이제 보통 뭐 좀 떨어진 곳에서 오는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차를 타고. 근데 이 자녀들이 이제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막 씨름하다가 감정이 상한 채로 교회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아이들 중에도 뭔가 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당 부분은 교회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데려다 놔도 사실은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말씀도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또 뭐 성경 공부를 해도 별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그게 큰 고민이에요. 교육자도 고민이고 맞아. 부모님들도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데려와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이죠. 와,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소년기의 친구들에게는 교회의 역할과 가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교수님, 오늘은 특별히 손자에 대한 걱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손자의 방황을 멈추게 하려면 할머니로서 엄마로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미 집 밖에 나가 있는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최소한의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적어도 어디쯤에 있는지 또 친한 아이들 중에 혹여라도 그쪽 부모하고라도 연결이 되면 너무 좋아요. 대신에 엄마들끼리는 너희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필요 없어요. 없죠. 네. 두 번째는 아이가 완전히 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 혹은 연락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유를 묻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대답도 하지 않지만 그러네요. 이유를 묻고 캐묻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신문당한다고 생각하기 맞아. 때문에 안부만 물으면 돼요. 잘 지내지? 별일 없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할머니 너무 기도하고 좋다. 있어. 얘기해 주시고 대신에 한마디 더 붙이셔야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엄마하고 심지어 아버지도 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달려갈 거야. 무슨 일 있어도 반드시 달려갈 거야. 꼭 연락해. 무슨 일이 있으면 하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보루가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난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늘 도움을 청할 수 있구나 라는 건 알고 있어야 아이는 한 군데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거를 뭐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안아주는 환경 정도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더 절실한 공간이에요. 이건 뭐냐면 피난처예요. 도끼죠. 네.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뭘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한쪽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죠. 네. 제 주변에도 어린 시절 엄청 방황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훨씬 더 잘 되고 잘 살더라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자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뜨거운 축복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손자의 가출과 방황으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한 권사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손자를 너무나 걱정하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그 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손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손자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방황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부모님께로 또 할머니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또 어머니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하나님 이 손자가 주님께로 다시 또 부모님께로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땅 가운데 상처받아서 집을 떠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정말 저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방황하는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32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연자의 사연이지만 우리의 사연이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유년 시절도 맞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 맞아.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너무 큰 말씀을 또 얻어서 이 노크 토크는 문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노크를 자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청소년 시기가 어떻게 보면 야생마라고 한다면 이제 서서히 성장하면 그 야생마가 경주마가 되는 것처럼 교수님 말씀 예전에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
방식인 것 같아요. 저도 이랬던 것처럼 맞아. 반드시 아, 표현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경주마로 만들어서 멋지게 그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기가 막힌 그 시점이 이 시점 같아요. 더 빨리 갈 거라고. 지금 엄청 많이 질주하세는 그 경주마 등에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탈 겁니다. 아, 네, 저는 오늘 녹화를 하는 내내 그랬지. 경주마는 그러셨을 거야. 우리 다 그래, 우리. 할머니 생각나셨구나. 네. 난 아버지 생각나더라.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괜히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났어요. 빨리 돌아와서 할머니랑 엄마랑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우리 사연자 우리 권사님과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께서 손자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큼인지 저희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서 더 같이 걱정하게 되고 응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손자분께서 할머니의 마음을 꼭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 믿고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자를 위한 축복송 함께 들으면서 노크토크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중 가장 힘든 문제는 여고생이 하긴 진짜. 사실은 뭐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겠죠. 가족의 골칫거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그게 더 분란이 됐어. 뼛속까지 너무 힘들 거예요. 이 진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심정적으로는 모두가 다 난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힘냈으면 좋겠어, 조금만. 네. 어렵다. 네, 여고생이라.